애가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다가 해서 장애가 된 우리 적어도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되면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상속증여세법 52조의 2에 의하게 되게 되면 우리 증여를 해주는 거 5억까지 비과세 증여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애들의 재산으로다가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익권 박탈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상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망으로다가 생긴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애한테 받으면서도 애가 주는 부분들이 수탁세에 남아있어도 그거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2중 3중으로다가 애한테 자격을 박탈시키는 조건으로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전 이거 부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시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바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부터 시작해서 자산가들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다루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소득과 부모의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락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적용이 되는지 미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많은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어렵게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게 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중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책 중에서 반드시 이 동영상을 좀 봤으면 하는 우리 국세청직원도 그냥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좀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부분들에 대한 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 지원인 거예요. 소득, 재산 영향인데 뭐냐 그러면 본인 소득이에요. 본인 소득. 본인 소득이 있을 적의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부모 소득이 있을 때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이 각 지원 제도에 자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초달 이렇게 공부해서 남다르다 우리 저희 K신탁에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복지제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장애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나 없나 이 걱정 많이 되시죠? 두 번째 장애수당이에요. 그렇죠. 만 18세 이상에서 경증증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게 나가는 건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들인데 이런 것들이 소득이 있으면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되시는데 오늘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에요. 18세 미만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세까지 늘어나는 건 누구든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는지 보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가장 많이들 신경 쓰시고 계신 게 이제 이 의료급여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런데 중증 장애인 부모 부양자의 기준 단계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는 지자체 장애 수당이에요. 이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특수교육 의무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특수교육 통학비, 치료비, 그 다음 치료지원, 방과후활동비, 유아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 장애인 자녀 본인한테 소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지원이 박탈됩니까? 라고 이제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에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부분들에 대한 건데 만약에 그것이 탈락하게 되게 되면 적용이라는 표현들 그것이 기준이 들어오게 돼서 판단 기준이 된다면 적용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미적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장애인 자녀한테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로가 되든 사업이 되든 재산이 되든 공적 이전이 되든 사적 이전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소득이 발생된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 상시 근로소득에는 95%는 공제하고 또다시 30%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했고요. 또 이제 그것을 세 번째는 소득 인정액 산정이에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평가액
소득과 플러스 재산, 소득 환산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저도 이 복지로라고 하는 그 프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참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선정 기준 초과 시에 보장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될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제도별 본인 소득 발생 시 적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이 되는 거죠. 본인 소득 자체를 소득 평가액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인정 산정이 그래서 선정 기준 초과 시에는 이제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형태니까 요거는 내 소득은 그런 편장을 할 적에 적용이 되는구나 라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의 의료기구급여 선정 초과 시에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소득이 있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제외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뭐냐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인들은 부양 의무자의 미적용, 부모권은 미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애 수당이에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대상이 되는 거로다가 소득 증가가 있게 되거나 있게 되게 되면 차상위 이타시 수급권이 박탈되는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건 명확하게 적용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장애 아동 수당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거는 18세 미만의 애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미적용되는 거고요. 장애인 연금이에요.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이게 저거 됐는데 본인 및 배우자예요. 그렇죠? 본인 및 배우자 부분들인데 본인은 140만 원, 26년 현재는 140만 원, 부부 합산해서 얼마 223만 원 이하 초과분에 대한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되게 되면 이제 선정 시에는 수급이 중단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제 적용되는 사례는 네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다가 미적용되는 거니까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왕이면 뭐 장애인 자녀들이 움직여서 소득을 벌어서 뭐 이것이 자격을 박탈한다. 글쎄 좀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준이 이렇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형제 자매에 대한 거를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뭐냐 그러면 참 안타깝죠. 자녀의 기초생활 의료비 이것을 이제 결과적인 건 없어지고 박탈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혼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굉장히 아쉽죠.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냐면 형제 자매들, 장애인 자녀의 형제들의 소득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애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지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찾다가 보니까 큰 거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는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부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0조에 보니까 부양 의무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부양 의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효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나 아니면 내가 자식이면 아들, 딸 부분들 여기까지가 되는 형태죠. 및 그 배우자 여기까지 되는데 사망하면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 같은 건 이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직접적인 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장애인 자녀의 형제 자매 그 이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양 의무자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국민기초,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교육 이게 다 미적용이 되는 거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건 부양자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괜찮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를 보다 보니까 단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서 상당히 명쾌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러자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올려놨어요. 뭐냐면 다 예외적 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기초수급 부양 의무자 부양력 있음 판정에서 동거 가족 소득이 합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그 이제 형제에 대한 거 나이 30살 전까지의 소득이 합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동일 거주 사실이 없고 별도 가구를 이루면 형제 자매의 소득은 평가 불리. 그러니까 형제들이 대개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 있을 때 다 분가를 시키려고 드는데 분가가 된다 하더라도 30살 전까지는 이게 합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혹시 요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명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에 대한 것을 댓글을 좀 반드시 좀 달아주시게 되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그러면 세 번째예요. 우리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부모의 재산이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부모의 생존 여부가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부모 되는 거죠. 능력이 있음 판정 시에 보장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모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 이것이 얼마 정도가 되냐 그러면 연간 부분들에 대한 거, 연간 요거 부분들에 대해 제외가 가능하고요. 의료급여 부분들에 대한 거는 24년서부터 최근부터 중증 장애인은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이 되는 건데 적용 안 시키겠다는 거, 의료급여가. 그런데 단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그러면 부모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 전까지는 괜찮으나 이게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외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의료급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술 부분들에 대한 게 어느 분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흥분해서 화를 내셨던 게 있고 막 슬퍼하고 그러신 게 있었는데, 뭐라 그러면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어줍지 않은 소득 어줍지 않은 이제 이 재산이라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병원에 가가지고선 이제 자기도 장애를 데리고 있는데 누구는 병원 의료급여를 뭐 1, 20만 원 내고 갈 거를 자기는 몇백만 원씩 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줍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지금 뭐 잘 살게 됐으니까 좀 더 상향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안타깝죠.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령상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미적용되는 거니까 언제 받을 수가 있고요. 장애연금 부분들에 대한 거, 장애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 인정맥만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부모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으니까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주거급여라든지 교육 이런 거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의료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제외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망한 일존 직계 배우자의 부양매에서 제외가 되죠. 부모 사망하면 부모의 의무 자격은 소멸되고요. 다만 부모가 보유했던 재산은 상속으로다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녀의 소득으로다가 이제 재산으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생존 고소득 고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계 의료 급여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연 1억 3천 월 1,000만 원 이상 재산 오면 12억 기준이 되는 거죠. 부모 재산이 장여 가구에 이전되면 본인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부모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폐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모에 대한 것과도 이제 했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거 1억 3천, 그다음에 12억 이 부분에 대한 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증여예요. 상속, 사망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장애인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국세청에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거나 검토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현재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차분차분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 그러면요. 부모의 증여가 있어요. 당연하죠. 부모가 재산을 자녀한테 줬으니까 그 재산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득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적용이 돼가지고 지원 자격의 유무 부분들에 대한 등록을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저희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상속이에요. 그렇죠. 상속으로 돌아가시면서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그것도 자녀의 재산으로다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인정. 오케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재산이 잡히니까 모든 거에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인정하겠다 이거죠. 세 번째 뭐냐면 부모의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망보험금이자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라 하고요. 수익자, 수령자가 뭐 장애인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부모가 여태 사망하면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말을 해요.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로 그 친구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상속이 포기가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받고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 오래된 전통이니까 그 판결이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네 번째 요 시나리오 부분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동안 이거를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도 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색지대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금융위원회에서 24년도 11월 12일자에 이거 부분들에 대한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들의 보험이에요. 그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수익자가 누구냐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근데 수익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약자, 수익자는 부모예요. 엄마라고 하죠. 아니 아빠라 하죠. 그런데 수익자는 누구냐? 우리 장애인 자녀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받는 형태가 되는데 그 자녀가 받는 보험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폭행 및 갈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 해서 국가는 이 사망보험금을 24년도 11월 12일자에 뭐로 올렸냐 그러면 신탁으로다가 설정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 그동안에 사망보험금은 받아주지를 않았었는데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특정 금전 신탁, 금전 채권 신탁으로다가 이제 말 그대로다가 잡아주게 된 거.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글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이 폭행 및 갈취하거나 뺏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남겼던 신탁 원부대로만 수탁사는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한테 이제 부모가 내려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 5억 이렇게 한다고 하죠. 뭐 1억, 2억, 3억.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매달 100만 원씩을 내려줬다고 쳐봐요. 뭐 200만 원씩 내려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녀의 통장에 그게 꽂히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꽂히기 전까지 부모의 사망해서 신탁으로 올라왔을 적에 상속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신탁 재산으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뭐냐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제8조에는 피상속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8조에 의해서 간주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제 상속재산을 본다? 그러니까 간주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상속세를 납부해야 안 돼요. 납부하는 거죠. 상속세를 납부하고 여튼에 올라온 거예요. 애 재산으로다가. 그런데 그 애 재산으로다가 잡혀져 있는 신탁 재산이죠. 단지 수탁세에 올라가 있을 뿐이죠. 왜? 누가 뺏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87% 통계가 그런 폭행 및 갈취의 대상자가 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올려준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내고 신탁 재산으로 올라간 건데 거기에서 애 통장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내려주는 거예요. 200만 원, 1100만 원씩. 그런데 그 통장에 돈이 찍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애 소득으로다가 봐가지고서 기초생활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박탈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애 소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세무사분들하고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뭐 세무사 질문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보세요. 만약에 이제 5억 중에서 3억, 4억 이 중에서 내려줬어요. 그럼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분배 잔액은 그건 수익자의 재산으로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려줬을 때 통장에서도 거기서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됐고 남아있는 돈에서도 또 평가를 받는 이중으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적용이나 미적이냐를 가지고서 이게 아주 시행령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해야 된다라고 무지하게 사실은 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날 24년도 11월절에 턱 시작이 됐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말 그대로다가 이게 회색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회색지대. 세무서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국세청에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연락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유권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 명확하게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 장애인들한테 내려주는 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애가 어렸을 때부터 선청 속으로다가 해서 장애가 된 적어도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되면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상속증여세법 52조의 2에 의하게 되게 되면 우리 증여를 해주는 거 5억까지 비과세 증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애들의 재산으로다가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요권 박탈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상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망으로다가 생긴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애한테 받으면서도 애가 주는 부분들이 수탁세에 남아있어도 그거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2중, 3중으로다가 애한테 자격을 박탈시키는 조건으로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전 이거 부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래. 내가 이거는 국세청에 근무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내가 누구 지인이 있어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이룰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 화이팅! 자, 5번째예요. 뭐냐면 현금과 부동산 재산 평가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현금으로다가 우리 자녀한테 주듯이 부동산을 주는 거 어떤 것이 이렇게 좀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되면은 주면 좋죠. 아무 거라든지.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로다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줄 수가 인별이 아니라 한 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그냥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2천만 원 공제는 3천만 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로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4% 120만 원 되죠. 나누기 12 따라 하게 되면 10만 원의 소득으로다가 이제 환산이 되는 형태가 돼요. 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인 일반 자산 보게 되게 되면 이건 지역별로 더 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줬을 때 우리가 중소도시에서 줬을 때하고 농어촌 서로 좀 차이가 있죠. 대도시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요.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금을 줬을 때하고 부동산을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서 줬을 때 차이점 한번 보죠. 우리 현금은 아까 얼마라고 되었었어요? 말 그대로 그렇죠. 10만 원으로다가 소득 환산이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뭐냐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인데 거기서 아까 대도시는 얼마였어요? 1억 3,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음수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 환산 금액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 괜찮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주실 적에는 부동산 부분들에 대한 거 갔을 적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왔어요. 이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 체계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죠. 중앙정부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국고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소득과 재산이 어떤 기준에 의한다면 전국이 다 동일하게 가는 형태니까 이거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요. 시도 조례항의 추가상에 우리가 17개로다가 보통 기준을 잡아서 이제 이걸 장애인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의료보조,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시군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형태에 거의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주는 데하고 적게 주는데 니네 동네는 그런 거 줘?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주는데 투표 잘하지?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방비 비율 격차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되니까 적은 데하고 많이 5.43배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형태도 있죠. 오케이. 교육청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교육에 관련돼서는 특수교육 의무 교육비하고
특수교육 대학생 통학비라든지 특수교육 치료 지원 서비스, 교회 방과 활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다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활동지원, 특수교육 이 7가지 지원 제도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본인, 형제자매, 부모재산, 증여, 현금,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재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말해 6가지의 평가 대상을 가지고 매트리스로다가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만들어 보니까 요 부분들에 적용되는 본인 소득에서 적용되는 건 뭐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거는 적용이 된다. 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형제자매는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부모의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다가 있는 거 있죠? 연 1억 3천 그렇죠? 재산은 12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증여 상속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동산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되시게 되면 이 매트리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죠? 자, 이제 끝으로다가 핵심 및 결론 및 실무 체크리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쭉 왔어요. 상담을 통하고 그동안 보험금 청구권 신탁부터 뭐 유언대용 신탁, 뭐 침해 신탁 여러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신탁 관련 사항을 하고 정말 강의도 많이 하고요. 뭐 최근에 어떤 뭐 외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뭐 여성 세무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장애인 협회부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실제 사회적 약자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이 그 중에서도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자녀 소득이 발생이 됐을 적에 본인 소득은 기초수급, 장애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이거는 직접적 영향이 간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형제자매 부분들에 대한 것은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짜증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미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특수하게 적용되는 거는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참조하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꼭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생계, 의료, 급여, 부모의 부양 의무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 1억 3천, 재산은 12억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부모의 재산 부분들이 마냥 다 있다 그래가지고 마냥 다 우리 자녀들의 저것이 없어진다. 그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증여, 상속, 보험금,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굉장한 이슈, 사각지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를 금융위원회에서 허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 것 중에서 허용은 했으나 이게 실무에 내려와 가지고는 회색지대가 돼버렸어요. 세무사는 세무사대로다가 아니다 뭐 된다 어쩌다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서로 토스했다 보니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떤 규정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 누가 상처를 받냐 그러면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왜? 일말의 기대감을 갖거든요. 부모 사후에 내가 죽을 적에 남겨준 재산으로 인해서 부모 사후에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 사망으로서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 사후에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지기를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허락해준 제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평가 기준이 막 회색지대가 돼버렸어요. 적용, 미적용.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국세청 관계자분들 화이팅!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부동산,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교육청. 자산 형태에서 소득 환산에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주제별도 여러 가지 상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고 강의해서 동영상 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드렸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저희 K신탁에서 요 후속으로다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부의 지원책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어떤 지원책을 해주고 이걸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 시도지사에서 어디서 하는지가 막 흩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있는 거를 가지고 다 모으는 것도 저희가 좀 후속적으로 거의 다 완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거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 장애인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좀 눌러주셔서 제가 그런 말씀 안 듣다 보니까 이 구독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맨날 따분하고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좋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거 한번 정말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